이번에는 꼭 봐야 하는 공식, 투자에 대한 공식을 공부합니다. 먼저 시간 가치에 대한 공부인데 화폐 시간 가치는 6개가 있죠. 현재 가치에 관련된 걸로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가 있고 미래 가치에 관련된 말로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계수가 있죠. 이 중에서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공식이 같고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내가계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같고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이면서 둘은 역수라는 것,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고요.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 둘은 역수관계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도 역수다. 기억할 때는 감내, 감채기금계수와 내가, 현저, 연금의 현가와 저당상수 이렇게 기억을 하되 특별히 연금의 내가와 연금의 현가, 그 다음에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는 공식보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두시되 금액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나중으로 합친 것은 연금의 내가, 여러 개 있는 것을 현재로 합친 것은 연금의 현가, 합친다 이런 개념이고 대출받아서 갚아가는 돈을 계산하는 것은 저당상수, 그 다음에 나중에 목돈을 만들어 가는 것은 감채기금계수인데 현재 돈을 쪼개서 갚는 것 저당상수, 나중 돈을 쪼개서 넣는 거 감채기금계수, 쪼갠다 이런 개념은 감채, 채 쓴다 이런 개념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부채 서비스액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은 대출받아서 갚아야 될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말하죠. 계산할 때는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로 한다는 것, 기억할 때는 부대저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을 모를 때는 연금의 현가로 해갖고 역수로 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를 해야 된 시간가치 6개를 공부를 했습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합니다.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수익과 위험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수익에서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 두 개는 계산 문제, 요구 수익률은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 그러면 투자 대상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죠. 예상이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확률은 합쳐서 100%가 되는 걸 말하고요. 그 확률에 해당되는 숫자를 소수점으로 바꿔가지고 곱해서 더한다. 그걸 가중평균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상 수익을 계산이 된다면 예상 수익을 시장 가치로 나눈 것도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위험이라는 것은 변동 가능성, 불확실성, 벗어날 가능성인데 계산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하게 되고 표준 편차를 제곱을 하는 것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이 분산의 계산은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참고로 기억을 하시되 수익률에서 평균을 빼갖고 제곱을 해서 확률을 곱해갖고 더한 것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익과 위험 관계는 비례라는 말 꼭 기억하시고 기대 수익률은 반드시 계산 문제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익과 위험이 비례라는 것은 수익이 크면 클수록 위험도 커진다 이런 관계죠. 여기에 대해서 변이계수는 알아야 됩니다. 변이계수라는 것은 1%의 수익을 내는데 위험이 어느 정도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수익 1%를 낼 때 위험이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변이계수 그러면 계산할 때는 위에가 표준편차, 밑에가 기대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것이 변이계수고 그래서 우리가 단위당 변동 가능성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의 수익의 위험의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산할 때는 변기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지분 수익률, 내 몫의 수익률을 말하는데
공식으로 할 때는 총총이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총자본 수익률 더하기 총자본 수익률 빼기 이자율 곱하기 부채 비율 총총이부 이렇게 하고, 여기서 부채 비율은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죠. 해서 총총이부 이렇게 계산한다면은, 만약에 상식적으로는요, 지분 수익률은 위에가 지분 수익이고 밑에가 지분 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분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부동산에서 번 돈을 찾아가지고,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자를 빼고 나면은 내 몫이 지분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분으로 나누자. 그래서 번이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셔서 연습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구수익률, 그러면은 투자자의 기회비용 이런 말이죠.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포기한 비용이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에다가 인플레율을 더한 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할인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무위험률, 할증률, 인플레율이고요. 무위험률은 은행이자 내지는 국공채 수익률이고 국가마다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위험 할증률은 위험의 대가고 위험 프리미엄, 위험 보상률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나고요. 여기다가 인플레가 있으면은 인플레를 더하는데 이걸 요구 수익률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인플레와 관련시켜서, 인플레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관련된 말로 실질금리가 있어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율을 뺀 거다. 여기서 실질 그러면 돈 가치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명목은 눈에 보이는 거고 은행에서 받은 이자는 명목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인플레를 뺀 것이 실질금리라고 하고, 기억할 때는 실명인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투자 가치는 예상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는데, 우리가 기억할 때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때 기호투시 이렇게 기억이 납니까? 기호투시는 기대는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고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하는데, 이때 투자 가치는 내 생각을 말하고요. 내 생각은 주관적이고 어떻게 내 생각을 찾아내느냐? 예상 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눈 것이 투자 가치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익과 위험에 관련된 공식을 봤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번 돈 계산이죠. 부동산 투자에서 번 것은 월세와 매매 차익인데, 월세로 버는 것을 소득이득이라 하고 계산은 5단계가 있죠.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우리가 기억할 때는 가유순세세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가능조소득은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예상 단위수,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을 가능조소득. 그 다음에 유효조소득은 가능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한 것인데 실제로 번 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순영업소득은 유효조소득에서 경비를 뺀 것인데 순수하게 번 돈이다. 이 가유순까지는 세 가지로 부동산에서 번 돈이기 때문에 총 투자액과 연관돼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전과 세후는 이제 지분 몫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세전은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것이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고, 세후는 세전에서 소득세를 뺀 것을 우리가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번 돈, 벌 수 있는 돈 가능조소득, 실제로 번 돈 유효조소득, 그 다음에 순수하게 번 돈 순영업소득, 내목 세전현금수지, 그 다음에 세금 내고는 세후현금수지, 그렇게 해서 5단계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세금은 영업소득세를 말하고 임대소득세를 말하는데, 세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순영업소득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순에서 대체충당금이 있으면 더하고
순대는 더하고 이감은 뺀다 이렇게요. 여기서 뺀다는 것은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다 이런 뜻이고 곱하기 세율을 하게 되면은 영업소득세가 되는데 만약에 계산을 세전으로 하게 되면은 세전은 대체 충당금을 더하고 원금을 더한 다음에 감가를 뺀다. 그래서 세대원은 더하고 감가는 뺀다. 이렇게 계산해서 세율로 한다. 세금 계산은 두 가지로요. 순대는 더하고 이감은 뺀다 곱하기 세율. 만약에 세대원으로 한다면 세대원이니까 같은 세대원이니까 더하고 그 다음에 감가를 빼서 세율을 곱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월세로 돈 계산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매매 차익으로 한 것은 네 단계가 있는데 판돈을 매도 가격, 그 다음에 경비 빼고 남은 돈을 미상환 저당 잔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잔금 빼고 마지막에 세금을 빼고 나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인데 여기서의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후 지분 복귀액은 매매 차익의 마지막은 세후 지분 복귀액, 임대료의 마지막은 세후 현금 수지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5단계는 서로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가능조소득은 총자산 회전율과 연관이 있고요. 총자산 회전율은 조소득을 가격으로 총투자액으로 나눈 것인데 여기서의 조소득은 가능도 되고 유효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은 순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다. 특별히 종합환원율과 부채 감당률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번 돈을 계산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DCF법이죠. 그래서 DCF법은 할인법이라고 합니다. 디스카운트죠. 디스카운트는 할인이고 할인했다는 것은 현가 계산했다 이 말이죠. 현가 계산했다는 것은 공식이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로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했다 이 말이고 여기에 N은 연수를 말하고 여기에 들어간 R을 재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순현가로 계산할 때는 요구 수익률로 R로 쓰고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내부 수익률로 쓴다. 그래서 순요 내내 이런 공식도 알으셔가지고 문제를 풀 때 연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현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이렇게 하게 되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순순회가 있다.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순순회 이렇게 기억하고요. 순현가는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다. 그런데 벌어들인 돈을 유입이고 나간 걸 유출인데 이 벌어들인 돈은 투자자 입장에서 따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벌어들인 돈이 임대료의 맨 마지막은 세후 현금 수지 아닙니까? 매매 차익의 맨 마지막은 세후 지분 복귀액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해마다 번 돈이니까 매년이 들어가죠. 매매 차익은 한 번만 있으니까 매년이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것이 유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출에 해당되는 지분이죠. 세후가 나왔으니까 지분 투자액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빼기를 했으니까 0보다 크면은 투자한다. 그래서 여기서 0과 같을 때는 무차별이어서 같거나 클 때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현가는 빼기로 했다면은 이 빼기로 한 것을 나누기로 바꿔낸 것이 수익성 지수가 되고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누기로 한 거죠. 나누기로 하면은 기준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 개념을 퍼센트로 바꿔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갖게 하는 할인율, 이걸 우리는 내부 수익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할인율과 수익률은 같은 말이고요. 여기서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갖게 했다는 것은 순현가가 0이라는 것 또는 수익성 지수가 1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하는 수익률 또는 수익성 지수를 1로 하는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인데,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래서 투자 결정은 세 가지로 순영, 수일, 내요.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성은 1보다 클 때, 내부는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한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DCF법, 할인법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유순세세,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세후와 관련돼 갖고 관련된 비율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순소득 승수와 종합환원율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순소득 승수 그러면 항상 승수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는 거죠. 밑에가 순소득이죠. 여기서 순소득하고 순영업소득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순이니까 짝으로 총이 되는 겁니다. 위에가 총투자액, 이걸 자본 회수기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소득 승수와 자본 회수기간은 같은 숫자가 나오고 그 역수는 종합환원율인데, 종합환원율은 율, 그러니까 율 그러면 위에가 종합환원, 종합환원이라는 건 미래 또는 현재로 하는데, 환원, 수익 같은 말로 생각하시고요. 위에가 순영업소득이고 밑에가 총투자액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역수관계인데, 이 둘의 관계를 기억하기 위해서 밑에 예로 이해를 하십니다. 만약에 10억을 투자를 해갖고 1년에 1억씩을 벌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억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몇 년 동안에 회수했느냐라고 설명한 것이 자본 회수 기간, 1년에 1억이니까 10년이겠죠. 회수 기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억의 입장에서 몇 배를 투자를 했느냐, 번 돈에 몇 배를 투자했느냐라고 하는 게 순소득 순수인데, 우리가 10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1년에 몇 퍼센트를 벌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합환원율이다. 그래서 둘은 역수가 되고 10분의 1은 10%가 되니까 10%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과 순소득 승수는 숫자가 같고요. 그의 역수가 종합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종합수익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다. 환원이라는 말은 미래돈을 현재로 계산할 때 쓰는 말이고, 수익이라고 해석해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수익률과 지분배당률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지분수익률은 우리가 지분수익을 지분투자익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계산할 때는 총총입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지분수익인데, 이때 수익의 개념은요, 임대료와 매매 차익을 합친 것이 이 지분수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분배당률은, 여기서 배당이라는 것은 임대료만 따집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는 우리가 매매 차익으로 배당받는 게 아니고 그 해에 번 돈만 받기 때문에 배당은 임대료만 있고 반드시 세전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세전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것이 지분 배당률이고, 이 지분 배당률을 다음에 지분 환원율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이 지분 배당률의 역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차이가 난다면은 지분 배당률은 임대료만 따진다는 거, 지분 수익률은 임대료와 매매 차익이 같이 계산한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공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가유순세세를 다시 연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 비율 그러면 저당은 대출이라고 그랬죠. LTV고 위에가 대출액, 밑에가 가격이죠. 예. 가격은 총 투자액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그 물건의 가격만큼 다 샀다고 할 때는 총 투자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 비율은 위에가 대출의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지분 비율은 위에가 지분이고 밑에가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당이 60%면 내 몫이 40%죠. 합쳐서 1이 된다. 1이 된다는 것은 100%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이 합쳐서 1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부채 비율은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부채 비율은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이라는 것. 그러나 저당 비율과 지분 비율은 물건 입장에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가격이고, 부채 비율은 투자자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지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비율이 60%면은 부채 비율은 15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위가 60이고 밑에가 40이니까요. 만약에 우리 지난번에 저당 비율이 80이면은 부채 비율이 400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위에가 80이고 밑에가 20이기 때문에 해서 부채 비율을 별도로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런데 물건 입장에서 은행 몫이 저당이에요. 내 몫이 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저당과 지분은 절약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지분과 저당 중에서 1년 동안에 번 돈, 이게 은행의 입장에서 1년 동안에 번 돈이 저당 환원율이에요. 저당 환원율을 저당 상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번 돈은, 은행에서 받은 돈은 부채 서비스액 아닙니까? 그리고 빌려준 돈은 대출액이니까 이게 저당 환원율, 저당 그다음에 상수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자율, 그러면 이자를 대출액으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출액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것이 저당 환원율, 저당 상수고, 은행 입장에서 1년 동안 번 돈이라고 한다면은 지분 입장에서 1년 동안에 번 돈을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환원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1년 동안에 번 돈은 세전이고 밑에가 지분 투자액이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과 세전을 합치면은 총 순영업 소득이 되는 거고요. 대출액과 지분 투자액을 합치면 총 투자액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두 개 합치면 총이 되는 거고, 이거 두 개 합친 게 순이 되는 건데, 이게 종합환원율이죠. 두 개를 합쳐서 번 돈이니까 종합환원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합이라는 건 합쳤다 하는 거죠. 전체 종합은 물건에서 번 돈이죠. 물건에서 번 돈 중에서 은행 몫은 저당 환원율, 내 몫은 지분 환원율, 전체로 번 돈은 종합 환원율, 위에가 순, 밑에가 총 투자액 이렇게 되는 거고, 종합 환원율을 승수로 역수로 하는 것이 순소득 승수다. 그래서 밑에가 순소득이고 위에가 총 투자액인데, 이걸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와 종합환원율은 역수라는 것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에서 별종이 하나 있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학에서 모든 수치는 전부 다 작을수록 좋다 해야 되는데, 이 별종 하나가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감당률은 영어로 DCR이라고 외주시고요. 위에는 순영업소득이고 밑에는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감당률, 그러면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물건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번 돈이, 물건에서 번 돈은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갚아야 할 돈이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것은 부채 감당률이고요. 만약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은 세전현금 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건 세전이고,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눈 건 감당률이고,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겠죠.
저 친구는 빚 감당 능력이 커. 이게 좋은 말 아닙니까? 만약에 감당률이 1이라는 이야기는 의미가 뭡니까? 벌어갖고 빚 갚고 남은 돈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무언가 남으려면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바람직하다.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은 서로 비교해서 DTI에 해당되는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DTI는 위에가 총 상환액, 대개는 부채 서비스액이고요. 밑에가 소득이다. 이 소득은 연봉으로 이해를 하시고 대개는 DTI는 주거용에서 우리가 계산할 대출해 줄 때 쓰는 거고 DCR은 상업용에서 계산할 때 대출해 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상업용에서 DTI는 주거용에서 총 상환액이고 이 총 상환액을 좀 더 확대시켜서 모든 원리금 상환액까지를 모든 걸 다 하는 것을 DSR이라는 말도 있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말도 있어요. DTI보다 더 확대해 갖고 또 강력하게 대출을 줄일 때 DSR이라는 비율을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해서 우선은 DTI 기억하시고 DTI는 위에가 총 상환액,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 총 원리금 상환액을 모든 상환액을 따지는 것은 DSR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조금은 용어가 어렵지만은 반복 또 반복 하셔가지고는 여기에 나오는 투자의 공식만을 고비만 넘긴다면 학계로는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꼭 넘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